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당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는 특히 이 수석이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저녁 의원회관 사무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을 만났다고 한 날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이진복 수석한테 다음과 같은 지적을 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 문제 끝났다.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던 시기였습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진복 수석한테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태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태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MBC의 질문에 본인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공천 관련 발언도 한일 관계 관련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진복 수석과의 만남 이후 태영호 의원의 공개 발언에선 부쩍 한일 관계 개선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독도를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외교 청서까지도 한일 관계의 화답 징표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첫 회의.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딱히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도부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만남 이후 태 의원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이 출국한 날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구상권 포기를 밝힌 데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입니다. 빈선 외교니 굴욕 외교니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만남 이후 오늘 한일 관계 얼마나 좋냐. 첫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딱 당신이 그거 탁 치고 들어왔으면 대통령한테서 이거 오늘 그 한일 관계 태영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태영호 의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발언은 부쩍 부각됐습니다. 지난달엔 여전히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외교 청서가 공개됐는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누락됐다는 비판이 높았음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는 무리한 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이산 취재한 정치팀 윤수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 발언의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이나 녹취에서 언급된 이진복 정무수석 모두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없다 부인을 하고 있군요. 네, 오늘 태영호 의원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이게 않는다. 태영호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자신이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일단 그거는 사실이 완전 아닌데 사실과는 다른데 녹음에 담긴 내용은 공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실 정책을 잘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이렇게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자신이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진복 수석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지어내서 한 거다. 이진복 수석 말인 것처럼. 가정을 달아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 수석을 어쨌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언급한 점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진복 수석의 경우에는 태영호 의원을 만난 건 맞다고 했지만 한일 관계나 공천 관련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를 들어보면 태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이수석의 발언이라 하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만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그 양쪽의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예. 태 의원의 경우에는 일단 만남 자체는 없었다고 부인했다가 만남도 기억에 부인했죠. 네. 그 뒤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 뒤에 이진복 수석은 자신의 방에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을 언급한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방이겠죠.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네. 만남 이후에 태 의원이 일본 관련해가지고 그런 발언이 대폭 부각된 측면이 있고요. 네네. 태 의원이 대통령실 수석 발언을 모두 꾸며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의혹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태 의원은 거듭해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문제를 말할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의 파장이 그만큼 클 수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녹취록의 근거에 볼 때는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당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난 거 아니냐 얘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에게 당에서 공천을 받느냐 여부는 제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태영호 의원 역시 녹취록을 보면 공천 문제에 대해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어느 면에서는 종속돼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공천을 고리로 걸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했다고 의심받는 상황은 네. 당 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네. 공천 명단에 검사 수십 명이 내려올 거다 이런 풍문도 돈 적이 있고요. 그렇죠. 돌고 있고요. 또 풍문이 돌고 또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있다 보니까 네. 당무 개입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그런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지켜보죠. 네, 윤수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노동절인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와 공갈 혐의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글로 남겼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잔디밭 한켠에 휘발유와 인화물질이 담긴 통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50대 강원 지역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서울의 화상 전문 치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해당 간부는 오후 3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차 안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뒤 갑자기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형님하고 막걸리 먹고 싶다고 마지막 얘기하고 불 땡겼습니다. 2m 앞에서. 그리고 제가 새까맣게 방법했어요. 해당 간부는 지난해부터 강원 건설노조 3지대장을 맡아 회사 측과의 교섭을 담당해 왔는데 검찰은 또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신 전 쓴 유서에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노조가 맺은 조합원 우선 채용 단체 협약을 업무 방해나 공갈로 몰며 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편취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부당한 건설 현장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분신한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주시청에서 집회를 벌이던 건설 노조원 600여 명이 분신 소식을 듣고 강릉지원 앞에 집결했지만 경찰과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 탄압이라는 비판이 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연장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집회는 강원 지역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소식에 비통하고 격앙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건설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불법으로 회계장부 공개를 압박하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시작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거셌습니다. 물가 인상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을 12,000원까지 올려야 기본 생활이나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해결 첫걸음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서울 고용노동청,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한국노총 노동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주 69시간제 도입을 멈추라며 파견 노동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노동조합을 시행령 삼아 돌파하고자 하는 정권의 탄압은 집요하고 더 강하게 시도될 것입니다. 오늘 노동절 집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1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집회 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안전펜스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겠죠.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만 3건의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회사가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라는 특수강 제조업체인데요. 연이은 사망 사고에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미흡했고 법 위반 사항만 6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특수강을 만드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지난 3월 직원 2명이 연수탑을 청소하다 쏟아진 분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00도 가까운 고온의 철가루가 순식간에 2사람을 덮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물을 뿌렸더니 이제 약간 산사태처럼 그게 허물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세아베스틸에선 이미 지난해 5월과 9월 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정감사장에 나선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약속했지만 5달 만에 허언이 됐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죄의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세아베스틸에서만 1년 새 3건의 중대 재해가 일어나자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에 나섰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592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안전난간과 안전통로 미확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 당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됐고 지난해 5월 퇴근하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선 지게차 운행구역과 근로자 보행구역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트럭에 짐을 싣던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이를 반면 교사로 삼지 못했다며 경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328건은 형사 입건 뒤 사법 처리하고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게차가 떨어뜨린 대형 화물에 부딪혀 초등학생이 숨진 데 이어서 오늘은 2.5톤짜리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길을 가던 7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모두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앞의 한 도로. 빨간색 화물차가 쏜살같이 내리막길을 내려와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순식간에 길 건너편 인도와 화단을 덮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유통업체 소속 2.5톤 트럭 한 대가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과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깨 소리가 크게 났어요. 조그만 차가 그 대형보도 그 밑에 있다가 뒷고무니를 받쳤어요.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이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다행히 학생들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쿨 좀 냅니다. 아파트에 전자기기를 설치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보면 되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죠. 경찰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이름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교를 하다가 화물에 부딪혀 숨진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정차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시 교육청이 이미 이 통학로를 매우 위험한 단계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색 원통형 화물이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옵니다. 가속도까지 붙은 화물은 안전펜스도 무너뜨리고 그대로 인도를 덮쳤고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던 공장에서 어망 제작용 실뭉치를 지게차로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1명을 입건하고 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고 직전 현장 CCTV에 화물을 안전하게 내리기 위한 고인목을 작업자들이 뒤늦게 들고 뛰어가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7톤에 달하는 화물을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내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인목이나 버팀목 이런 걸 건데 올려놨는데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가는 과정이고요. 사고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이 실시한 통학로 안전연구 용역서입니다. 해당 학교는 매우 위험 단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다는 점도 5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교육감과 구청장, 경찰 관계자가 학교에 모여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협업 선포식까지 열었지만 정작 등교 시간 통학로 내 불법 주차와 위험한 하역 작업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친구들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로 가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슬픈 편지들이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 도로에서 화물차가 비탈길을 질주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슬퍼요. 불안할 것 같아요. 한 번 사고 나고 또 밑에서 사고 났으니까.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불안함 속에 내일도 등교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불량 변호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제보들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는 경찰 출석 직전에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를 해온 변호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나도 같은 변호사에게 당했다면서 10건에 달하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한 의뢰인이 사건을 맡긴 진모 변호사에게 경찰 출석 당일 곧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던 진 변호사는 출석 1시간을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통보합니다. 어쩔 수 없이 2주 뒤 다시 경찰에 나가야 했는데 진 변호사는 45분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안 받으시니까 당일날도 전화를 제가 한 6번, 7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오고 나서 그냥 앉아있고 핸드폰만 하고 계세요. 변호사가 경찰 출석 15분 전에 나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MBC는 2주 전 진 변호사가 작년 12월 한 의뢰인에게 경찰 출석 15분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했는데 격리기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던 겁니다. 진 변호사에게 110만 원을 낸 또 다른 의뢰인. 검찰 처분이 끝나도록 변호사란이 빈칸입니다. 선임계를 안 낸 겁니다. 선임계는 아직 제출 안 하셨으니까 사건을 좀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제가 일 다 했는데요. 저는 의견서 제출했어요. 진 변호사는 이 통화 이후에야 이미 끝난 사건의 선임계와 의견서를 냈습니다. 입금하고 나서는 아무런 역할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55만 원, 77만 원, 110만 원 등 비교적 싼 수임료여서 사건을 맡겼지만 연락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불해 주는 것도 있고 저도 부당하다 생각하면 환불 못 해주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진 변호사는 각 사건들은 기억이 안 난다며 일단 만나자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찾아가 봤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음악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사람이 진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서울변에는 진정 여러 건을 접수하고 진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권경의 변호사 사건 이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워야 할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 시장이 발달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불량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전문 변호사들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오는 8일 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권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조사위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경위서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배상금으로 2억 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법적인 문제로 비화한 만큼 법정에서 절차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변협에 진정을 내 징계하는 것,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법률 전문가인데 이 과정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부담은 굉장히 됩니다. 기자님도 다른 기자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뭐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순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잘못된 변론, 이른바 변호 과오만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의 광고입니다. Choosing the right attorney, at the right time is critical. We as lawyers have to represent those clients not only when they want to sue a doctor who is medically negligent, but lawyers who, when they make a mistake that causes harm to clients. 서류를 제때 냈는지 절차적 잘못뿐 아니라 소송 전략을 제대로 세웠는지도 따집니다. 45만 달러에 합의한 한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합의했다고 소송을 내 30만 달러, 4억 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We do. We don't believe that anyone is above the law. We don't regard ourselves as above the law. And if we're going to bring claims against other professionals, 우리 법률 시장 규모는 7조 원대로 10년 새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나세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MBC가 이 문제를 연이어 보도한 이후에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문제의 변호사들 때문에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억울하긴 한데 큰돈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떼인 셈 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방송 보도를 보고 뒤늦게 연락해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보도를 보고 문제의 변호사에게 항의해서 수임료를 돌려받았다는 분도 있었고요. 네. 저희가 스포츠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이 박모 변호사가 젊은 빙상인 연대 소송에 불출석해서 역시 패소한 사실도 보도해드렸었는데 그랬죠. 보도 이후에 박 변호사도 빙상인 연대 측에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좀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긴데 그러면 왜 그동안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없었던 겁니까?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은 이 불량 변호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변호사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분위기인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진모 변호사가 검찰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수임계조차 내지 않았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예. 의뢰인이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이 뒤늦게라도 선임계와 의견서를 냈다면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변협에 자주 진정이 접수되는 변호사를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는데요. 이 단골이 되도록 따끔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가볍게 넘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취재한 사례 중엔 착수금 800만 원을 받고 재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임한 변호사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소한 의뢰인이 손해배상 의뢰인이 예. 이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나마 사임 전에 이 변호를 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재판을 망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변호사 업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 같은 건 더 없을까요? 네, 대한변협도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징계 수위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에 드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예. 이걸 의무화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변호사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부 불성실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오늘 나온 조사에서 급기야 50%를 넘어섰는데요. 한일 외교의 성과득이 덕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2%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20에서 3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정권 유지 위험 수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던 지지율이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6%에 머물렀던 지지율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7%포인트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하기로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등의 외교 성과가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困難な決断と行動されたユン大統領には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5개 지역 가운데 4곳에서 승기를 잡는 등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시다 총리 주변 인사는 외교는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정치 상식이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 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도 외교를 중심으로 국민이 정권 운영의 안정감을 일정 정도 지지하고 있다며 지지율 상승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 또 한 번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일본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으로도 당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첫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과 함께 이딴 막말로 논란을 빚어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숙 기간을 갖겠다며 당 회의에 불참해온 김 최고위원은 오늘 한 달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3가지 사유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몽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충무일인데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2가지입니다. 북한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발언과 돈봉투 의혹에 처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종교집단 JMS에 빗대어 비판한 SNS 글도 있습니다. 윤리위는 두 위원을 상대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들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심을 이탈하게 했는지에 대해 심의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일단 징계 사유에선 제외됐습니다. 소신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예.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여러 역사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는 올바로 정리하고 그 강을 넘어야 한다. 본인이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 적정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일주일 뒤 2번째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을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에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송 대표가 와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낼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면서 검찰을 향해 자신을 먼저 조사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이 집과 후원 조직을 압수수색하며 자신을 직접 겨냥하자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정치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다고 밝혀왔다며 송 전 대표가 출석해도 조사 없이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엔 지난 2003년 대선 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나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폭력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됐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중 일방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 전달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2021년 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여러 명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50만 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해온 9,400만 원 이외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자금이 추가로 전당대회에 쓰였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지난달 말 제주도 해안을 뒤덮은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조류입니다. 겨울에서 봄 사이 해마다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는데요. 선박 스크류에 감겨 항해와 조업을 방해하고 양식장을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해안 경관을 망치고 악취를 풍기는 고약한 불청객입니다. MBC 취재팀이 해양조사선을 타고 동중국해 관측조사를 동행 취재했는데 엄청난 양의 모자반이 밀려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단독 취재한 현장 상황과 함께 원인과 가능한 해결 방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270톤급 조사선 바다로 2호를 타고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위성 관측을 통해 확인한 해역 3곳을 지나 12시간 만에 도착한 바다. 마라도 남서쪽 150km 해상에 우뚝 솟은 높이 36m의 철골 구조물이 나옵니다. 태극기가 선명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근해에서 거대한 해조류 무리와 맞닥뜨렸습니다. 청록빛 바다 위를 검게 뒤덮은 괭생이 모자반 군락입니다. 커다란 모자반 행렬이 물결을 타고 일렁이며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기름 유출로 오염된 바다처럼 점점이 흩어진 모자반들이 흉물스럽게 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총 100m에 달하는 괭생이 모자반 군락이 띠를 이루면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근접 관찰을 위해 작은 고무보트를 내렸습니다. 엔진을 끄고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가며 군락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수중 카메라로 물밑을 들여다보니 수면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깊이 1m까지 모자반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선박들이 스크류에 괭생이 모자반이 감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조사팀이 갈고리와 뜰채를 이용해 모자반을 건져 올립니다. 이어 가위로 잘라 갑판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시료 채집을 하는 건데 유전자 분석을 하면 모자반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또 모자반 더미에 작은 원통형 기기를 줄로 매단 뒤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겁니다. 추적기가 보내는 신호를 통해 대규모 군락이 우리 해안으로 접근하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동쪽 해수욕장 등에서 또 괭생이 모자반이 발견됐는데 피해 범위는 이미 전라도와 충청도 해안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대규모 군락 역시 조류와 바람을 타고 밀려들 수 있습니다. 연안에선 어선 조업과 선박 항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김을 비롯한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해안가에 쌓이면 경관을 망치고 악취를 풍깁니다. 탐지한 정보는 각 지자체에 전달돼서 연안에 유입되기 전에 괭생이 부재를 수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조류의 습격은 지구 곳곳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인공위성 영상으로 보면 서해는 중국 동해안부터 우리나라 제주도 서쪽에 걸쳐 폭넓게 괭생이 모자반이 확인됩니다. 대서양에는 아프리카 서해안부터 멕시코만까지 모자반이 뒤덮고 있습니다. 올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괭생이 모자반과 비슷한 모자반 종류로 지난달 멕시코의 카리브해 휴양지를 덮쳤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도 거대한 군락이 나타나 기름띠처럼 떠다니며 피해를 줬습니다. 대서양은 2011년, 우리 서해는 2015년. 모자반이 대거 밀려오기 시작한 건 10년 안팎부터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폭증한 이유는 우선 수온입니다. 학년에 들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수온이 좀 약간 더 높은 게 성장에 촉진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전 세계의 바닷물 온도는 관측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맨 위에 붉은색이 올해 수온인데요. 21.1도로 이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는 해역이 있습니다. 모자반이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만과 동중국해가 바로 그런 해역 중 하나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비료 같은 유기물과 각종 오염물질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데
모자반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동중국해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추가되는데 중국이 실시한 괭생이 모자반 대량 증식 사업입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에 의한 해중립 조성 사업이 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반을 수거하는 것도 일이지만 처리에도 비용이 듭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각해서 버리지만 최근 미국에선 모자반을 수심 2,000m 심해로 가라앉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모자반에 든 탄소를 공기가 아닌 바다에서 처리해 탄소 저감 효과까지 거둔다는 겁니다. 또 모자반을 식용이나 거름으로 쓰거나 유효 성분을 추출해 미용 산업 등에 활용하는 대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남성들이 한 이주민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서 여성을 위협하고 그 남편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황당했는데요. 박종우 기자가 당시 상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한 마을의 골목길.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골목길 끝에서 뛰어오고 그 뒤를 남성이 뒤쫓습니다. 간발의 차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집 앞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여성은 편의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 울면서 딱 나갔더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합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까지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끌어내려고 하자 남편이 저항했고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기 엄마가 저희가 다문화인데 저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도 중국 뭐 어쩌고 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문 열라고.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유리까지 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부부는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있던 남성들을 신분 확인이 됐다며 귀가 조치시킨 겁니다. 그때는 상황 파악 자체가 빨리 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둘 다 좀 격앙돼가지고. 그런데 부부의 우려대로 남성들은 8시간 뒤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밤사이 거처를 옮겨 추가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옷을 찾으러 다시 집으로 찾아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또다시 찾아온 후에야 피해 여성을 112 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국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7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관식에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웅장한 모습의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주 토요일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700여 년간 영국 국왕 대관식에 사용돼온 역사를 자랑하는 운명의 돌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으로부터 도착하면서 사원에서는 관련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7천여 명의 군인들의 행진 퍼레이드 연습도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분주히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관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대관식에서 영국 납세자들이 적어도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8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10%를 넘나드는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관식에 엄청난 세금이 쓰이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대관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찰스 3세의 개인 재산이 18억 파운드,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왜 왕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인기를 누린 여왕이 세상을 떠난 뒤 복잡한 왕실의 가정사와 젊은 층의 무관심, 여기에다 대관식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겹치면서
분주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수출 감소가 4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무역 적자도 14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그나마 적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위안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1% 감소한 건데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1.0% 감소했습니다. 다행인 건 자동차와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자동차 수출액은 석 달 연속 5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유 같은 에너지 수입 감소로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4월에도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 기록입니다. 다행인 건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액이 좀 빠르게 줄고 있어서 이런 무역 수지 적자 혹은 좀 감소할 거고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높다고 보입니다. 수출 부진의 사슬을 끊으려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하는데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으로 2분기부터 재고도 줄고 가격 하락세도 둔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 문제가 3분기 이후 개선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 시점도 변수입니다. 정부도 하반기엔 반도체 수출이 일부 회복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올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유독 고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한때 10%가 넘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차 의무 비율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탄소 포인트 5개를 받습니다. 2018년 5만 원대이던 탄소 포인트는 2021년 4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팔면 차값과 별개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2021년 탄소 포인트 판매로만 4천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Tesla will continue to expand investment and R&D efforts in China. 그럼 탄소 포인트는 누가 사는 걸까? 중국 정부는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했는데 매년 올라 올해는 18%를 팔아야 합니다. 대략 10대 중 2대를 전기차로 못 팔면 부족분은 탄소 포인트를 사서 채워야 합니다. 수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 순위 10위 안에 외국 업체는 단 2곳. 전기차 중심인 중국 업체들은 차도 팔고 탄소 포인트도 팔아 돈을 벌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인 외국 업체들은 차를 많이 팔면 탄소 포인트도 그만큼 더 사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대차가 지난 2년간 중국에서 판매한 60만 대 중 친환경차는 겨우 400여 대, 0.1%도 안 됩니다. 내연기관 중심인 주력 판매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진 현대기아차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벌금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전기차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버릴 수도 없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이 우리 업체들에게 계륵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한 교재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차별과 장벽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법률가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김진영 씨를 송서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10살 땐 다른 눈까지 시력을 잃은 김진영 씨.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한 직장의 첫인사를 가는 길.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도 좀 있고 저는 더더욱이나 이제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목소리도 외워야 돼가지고 지하철은 많이 타봤지만 직장 근처 역은 낯섭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도 역 바깥으로 나오면 사라집니다. 여기는 그냥 눈치 봐서 예. 관할구청이 조만간 유도블록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자주 찾는 도심 지역인 만큼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진영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막힌 벽을 뚫고 없는 길을 내오며 그려온 삶의 궤적. 변호사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법무부는 기출문제 일부를 사진 파일로 공개했습니다. 기계가 문서 파일을 읽어줘야 학습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교재 파일 구하러 다니고 뭐 이제 시험 편의 제공 못하겠다는 기관과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학생답게 학생이니까 공부가 힘들어요. 좀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영 씨의 간절한 요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무부가 작년부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기출문제 전부를 한글 파일로 제공합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응시 가능했던 장애인들은 올해 변호사 시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요구해 놓으면 그래도 뒷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진영 씨는 어엿한 변호사로서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합니다. 그 존재가 장애가 있든 뭐 성별이 어떻든 경제적 뭐 여유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좀 변호하고 싶어요.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싸움닭이 여기 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동반부진에도 11년 만에 1위에 오르며 4월을 마쳤는데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까지만 해도 8위였던 롯데. 1승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타더니 13년 만에 8연승을 달성하며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서 4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발진에서 비중이 큰 외국인 투수 2명이 난조를 보이면서 팀 평균 자책점은 4.75로 9위. 하지만 연승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는 등 마운드가 더 강해졌습니다. 스트레일리와 반지 대신 투수 전형 3년차 나균환이 다승 공동 1위를 달리며 리그 최정상급 에이스로 올라섰고 불펜진도 연승 기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10개 구단 중 가장 견고했습니다. 특히 좌완 김진욱이 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고 베테랑 김상수와 신정락, 윤명준 등 과감하게 영입한 방출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것도 한몫했습니다. 형들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앞에 투수들과 앞에 팀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승리들을 좀 확실하게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타선 역시 놀랍습니다. 3할 타자는 단 한 명에 팀 타율은 3위지만 득점권에서는 3할대를 자랑하며 승부처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운드와 마찬가지로 타선에서도 방출 선수였던 안권수가 유일한 3할 타율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지금 기가 워낙 센 것 같아서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고 이기고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직구장에 만원 관중을 몰고 온 8연승. 롯데가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향해 심상치 않은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에 과거 한국과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전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최민정과 이준서 등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성남시청 빙상팀은 김선태 전 감독을 새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감독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선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 코치와 함께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성남시청은 지난 1월 공개 채용 당시 김 전 감독과 빅토르안 등이 지원해 논란이 되자 합격자가 없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재공모 끝에 김 전 감독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한편 빅토르안은 이번 재공모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대오중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서창환, 김선우 선수가 혼성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젯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5월의 시작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 청주와 대구 26도, 서울도 24도로 전국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현재 강원 산지를 비롯한 대구 등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춘천과 안동 6도, 대전 8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과 대구 26도, 광주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목요일 새벽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남성들이 한 이주민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서 여성을 위협하고 그 남편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황당했는데요. 박종우 기자가 당시 상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한 마을의 골목길.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골목길 끝에서 뛰어오고 그 뒤를 남성이 뒤쫓습니다. 간발의 차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집 앞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여성은 편의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 울면서 딱 나갔더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합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까지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끌어내려고 하자 남편이 저항했고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기 엄마가 저희가 다문화인데 저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도 중국 뭐 어쩌고 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문 열라고.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유리까지 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부부는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있던 남성들을 신분 확인이 됐다며 귀가 조치시킨 겁니다. 그때는 상황 자체가 빨리 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둘 다 좀 격앙돼가지고. 그런데 부부의 우려대로 남성들은 8시간 뒤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밤사이 거처를 옮겨 추가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옷을 찾으러 다시 집으로 찾아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또다시 찾아온 후에야 피해 여성을 112 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국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7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관식에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웅장한 모습의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주 토요일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700여 년간 영국 국왕 대관식에 사용돼온 역사를 자랑하는 운명의 돌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으로부터 도착하면서 사원에서는 관련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7천여 명의 군인들의 행진 퍼레이드 연습도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분주히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관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대관식에서 영국 납세자들이 적어도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8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10%를 넘나드는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관식에 엄청난 세금이 쓰이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대관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찰스 3세의 개인 재산이 18억 파운드,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왜 왕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인기를 누린 여왕이 세상을 떠난 뒤 복잡한 왕실의 가정사와 젊은 층의 무관심, 여기에다 대관식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겹치면서 군주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수출 감소가 4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무역 적자도 14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그나마 적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위안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1% 감소한 건데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1.0% 감소했습니다. 다행인 건 자동차와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자동차 수출액은 석 달 연속 5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유 같은 에너지 수입 감소로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4월에도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 기록입니다. 다행인 건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액이 좀 빠르게 줄고 있어서 이런 무역 수지 적자 혹은 좀 감소할 거고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높다고 보입니다. 수출 부진의 사슬을 끊으려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하는데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으로 2분기부터 재고도 줄고 가격 하락세도 둔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 문제가 3분기 이후 개선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 시점도 변수입니다. 정부도 하반기엔 반도체 수출이 일부 회복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올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유독 고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한때 10%가 넘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차 의무 비율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탄소 포인트 5개를 받습니다. 2018년 5만 원대이던 탄소 포인트는 2021년 4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팔면 차값과 별개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2021년 탄소 포인트 판매로만 4천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Tesla will continue to expand investment and R&D efforts in China. 그럼 탄소 포인트는 누가 사는 걸까?
중국 정부는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했는데 매년 올라 올해는 18%를 팔아야 합니다. 대략 10대 중 2대를 전기차로 못 팔면 부족분은 탄소 포인트를 사서 채워야 합니다. 수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 순위 10위 안에 외국 업체는 단 2곳. 전기차 중심인 중국 업체들은 차도 팔고 탄소 포인트도 팔아 돈을 벌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인 외국 업체들은 차를 많이 팔면 탄소 포인트도 그만큼 더 사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대차가 지난 2년간 중국에서 판매한 60만 대 중 친환경차는 겨우 400여 대, 0.1%도 안 됩니다. 내연기관 중심인 주력 판매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진 현대기아차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벌금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전기차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버릴 수도 없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이 우리 업체들에게 계륵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한 교재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차별과 장벽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법률가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김진영 씨를 송서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10살 땐 다른 눈까지 시력을 잃은 김진영 씨.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한 직장의 첫인사를 가는 길.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도 좀 있고 저는 더더욱이나 이제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목소리도 외워야 돼가지고 지하철은 많이 타봤지만 직장 근처 역은 낯섭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도 역 바깥으로 나오면 사라집니다. 여기는 그냥 눈치 봐서 예. 관할구청이 조만간 유도블록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자주 찾는 도심 지역인 만큼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진영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막힌 벽을 뚫고 없는 길을 내오며 그려온 삶의 궤적. 변호사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법무부는 기출문제 일부를 사진 파일로 공개했습니다. 기계가 문서 파일을 읽어줘야 학습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교재 파일 구하러 다니고 뭐 이제 시험 편의 제공 못하겠다는 기관과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학생답게 학생이니까 공부가 힘들어요. 좀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영 씨의 간절한 요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무부가 작년부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기출문제 전부를 한글 파일로 제공합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응시 가능했던 장애인들은 올해 변호사 시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요구해 놓으면 그래도 뒷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진영 씨는 어엿한 변호사로서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합니다. 그 존재가 장애가 있든 뭐 성별이 어떻든 경제적 뭐 여유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좀 변호하고 싶어요.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싸움닭이 여기 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동반 부진에도 11년 만에 1위에 오르며 4월을 마쳤는데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까지만 해도 8위였던 롯데. 1승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타더니 13년 만에 8연승을 달성하며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서 4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발진에서 비중이 큰 외국인 투수 2명이 난조를 보이면서 팀 평균 자책점은 4.75로 9위. 하지만 연승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는 등 마운드가 더 강해졌습니다. 스트레일리와 반지 대신 투수 전형 3년차 나균환이 다승 공동 1위를 달리며 리그 최정상급 에이스로 올라섰고
불펜진도 연승 기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10개 구단 중 가장 견고했습니다. 특히 좌완 김진욱이 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고 베테랑 김상수와 신정락, 윤명준 등 과감하게 영입한 방출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것도 한몫했습니다. 형들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앞에 투수들과 앞에 팀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승리들을 좀 확실하게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타선 역시 놀랍습니다. 3할 타자는 단 한 명에 팀 타율은 3위지만 득점권에서는 3할대를 자랑하며 승부처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운드와 마찬가지로 타선에서도 방출 선수였던 안권수가 유일한 3할 타율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지금 기가 워낙 센 것 같아서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고 이기고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직구장에 만원 관중을 몰고 온 8연승. 롯데가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향해 심상치 않은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에 과거 한국과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전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최민정과 이준서 등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성남시청 빙상팀은 김선태 전 감독을 새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감독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선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 코치와 함께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성남시청은 지난 1월 공개 채용 당시 김 전 감독과 빅토르안 등이 지원해 논란이 되자 합격자가 없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재공모 끝에 김 전 감독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한편 빅토르안은 이번 재공모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대오중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서창환, 김선우 선수가 혼성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젯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5월의 시작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 청주와 대구 26도, 서울도 24도로 전국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현재 강원 산지를 비롯한 대구 등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춘천과 안동 6도, 대전 8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과 대구 26도, 광주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목요일 새벽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국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7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관식에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웅장한 모습의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주 토요일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700여) 년간 영국 국왕 대관식에 사용돼온 역사를 자랑하는 운명의 돌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으로부터 도착하면서 사원에서는 관련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7천여 명의 군인들의 행진 퍼레이드 연습도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분주히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관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대관식에서 영국 납세자들이 적어도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8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10%를 넘나드는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관식에 엄청난 세금이 쓰이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대관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찰스 3세의 개인 재산이 18억 파운드,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왜 왕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인기를 누린 여왕이 세상을 떠난 뒤 복잡한 왕실의 가정사와 젊은 층의 무관심, 여기에다 대관식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겹치면서 군주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수출 감소가 4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무역 적자도 14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그나마 적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위안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1% 감소한 건데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1.0% 감소했습니다. 다행인 건 자동차와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자동차 수출액은 석 달 연속 5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유 같은 에너지 수입 감소로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4월에도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 기록입니다. 다행인 건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액이 좀 빠르게 줄고 있어서 이런 무역 수지 적자 혹은 좀 감소할 거고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높다고 보입니다. 수출 부진의 사슬을 끊으려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하는데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으로 2분기부터 재고도 줄고 가격 하락세도 둔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 문제가 3분기 이후 개선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 시점도 변수입니다. 정부도 하반기엔 반도체 수출이 일부 회복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올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유독 고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한때 10%가 넘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차 의무 비율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탄소 포인트 5개를 받습니다. 2018년 5만 원대이던 탄소 포인트는 2021년 4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팔면 차값과 별개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2021년 탄소 포인트 판매로만 4천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Tesla will continue to expand investment and R&D efforts in China. 그럼 탄소 포인트는 누가 사는 걸까? 중국 정부는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했는데 매년 올라 올해는 18%를 팔아야 합니다. 대략 10대 중 2대를 전기차로 못 팔면 부족분은 탄소 포인트를 사서 채워야 합니다. 수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 순위 10위 안에 외국 업체는 단 2곳. 전기차 중심인 중국 업체들은 차도 팔고 탄소 포인트도 팔아 돈을 벌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인 외국 업체들은 차를 많이 팔면 탄소 포인트도 그만큼 더 사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대차가 지난 2년간 중국에서 판매한 60만 대 중 친환경차는 겨우 400여 대, 0.1%도 안 됩니다. 내연기관 중심인 주력 판매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진 현대기아차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벌금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전기차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버릴 수도 없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이 우리 업체들에게 계륵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한 교재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차별과 장벽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법률가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김진영 씨를 송서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10살 땐 다른 눈까지 시력을 잃은 김진영 씨.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한 직장의 첫인사를 가는 길.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도 좀 있고 저는 더더욱이나 이제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목소리도 외워야 돼가지고 지하철은 많이 타봤지만 직장 근처 역은 낯섭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도 역 바깥으로 나오면 사라집니다. 여기는 그냥 눈치 봐서 예. 관할구청이 조만간 유도블록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자주 찾는 도심 지역인 만큼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진영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막힌 벽을 뚫고 없는 길을 내오며 그려온 삶의 궤적. 변호사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법무부는 기출문제 일부를 사진 파일로 공개했습니다. 기계가 문서 파일을 읽어줘야 학습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교재 파일 구하러 다니고 뭐 이제 시험 편의 제공 못하겠다는 기관과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학생답게 학생이니까 공부가 힘들어요. 좀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영 씨의 간절한 요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무부가 작년부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기출문제 전부를 한글 파일로 제공합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응시 가능했던 장애인들은 올해 변호사 시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요구해 놓으면 그래도 뒷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진영 씨는 어엿한 변호사로서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합니다. 그 존재가 장애가 있든 뭐 성별이 어떻든 경제적 뭐 여유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좀 변호하고 싶어요.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싸움닭이 여기 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동반 부진에도 11년 만에 1위에 오르며 4월을 마쳤는데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명로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까지만 해도 8위였던 롯데. 1승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타더니 13년 만에 8연승을 달성하며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서 4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발진에서 비중이 큰 외국인 투수 2명이 난조를 보이면서 팀 평균 자책점은 4.75로 9위. 하지만 연승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는 등 마운드가 더 강해졌습니다. 스트레일리와 반지 대신 투수 전향 3년차 나균환이 다승 공동 1위를 달리며 리그 최정상급 에이스로 올라섰고 불펜진도 연승 기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10개 구단 중 가장 견고했습니다. 특히 좌완 김진욱이 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고 베테랑 김상수와 신정락, 윤명준 등 과감하게 영입한 방출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것도 한몫했습니다. 형들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앞에 투수들과 앞에 팀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승리들을 좀 확실하게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타선 역시 놀랍습니다. 3할 타자는 단 한 명에 팀 타율은 3위지만 득점권에서는 3할대를 자랑하며 승부처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운드와 마찬가지로 타선에서도 방출 선수였던 안권수가 유일한 3할 타율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지금 기가 워낙 센 것 같아서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고 이기고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직구장에 만원 관중을 몰고 온 8연승. 롯데가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향해 심상치 않은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에 과거 한국과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전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최민정과 이준서 등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대거포진한 성남시청 빙상팀은 김선태 전 감독을 새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감독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선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 코치와 함께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성남시청은 지난 1월 공개 채용 당시 김 전 감독과 빅토르안 등이 지원해 논란이 되자 합격자가 없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재공모 끝에 김 전 감독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한편 빅토르안은 이번 재공모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대오중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서창환, 김선우 선수가 혼성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젯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5월의 시작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 청주와 대구 26도, 서울도 24도로 전국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현재 강원 산지를 비롯한 대구 등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춘천과 안동 6도, 대전 8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과 대구 26도, 광주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목요일 새벽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